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주수입원이 연금이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20대, 30대는 뭐냐면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할 일이 뭐냐면 3층 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2033년 한 10년 남았잖아요. 이 되면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그럴 때 내가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보면 20, 30대부터 하는 거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한 1년 만에 뵙죠? 그렇죠. 작년 네. 2월에 뵀으니까.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재무적으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 자산 관리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재무적인 거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뭐 워낙 잘 아니까 돈 말고 또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이 저희 그 구독자분들 이 연령대를 저희가 이렇게 평균 내보면은 50대 이후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50대, 60대 이런 분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40대 중반서부터 사실 현실적으로 노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또 행복하게 노후의 제 2의 인생을 살 것인지 뭐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일단 100세 시대 노후 설계를 위해서는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이제 쭉 이런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젊은 시절에 미리미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와서 부쩍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2월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요. 퇴직하신 부부들이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집에 있으면 좀 불편한가? 갈등이 왜 생기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방송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MC가 질문하는 거예요.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은 불편하십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근데 패널이 8명인데 7분이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우선 퇴직한 남편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속박당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일 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짜증스럽게 뭐 잘 서투르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러고요. 남편분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아내를 보고 있는 거가 또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려면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약간 실수했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화도 나고 서글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죠? 이제 우리가 생각에는 이제 여유 시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또 돈 버느라 남편이 시간을 못 내서 부인들이 많이 불만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 은퇴하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오히려 사이가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이거 참 조심스럽고 잘못 들으시면 저놈 자랑하는가 뭐 재수없는 친구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서 좀 걱정이 되는데 별로 걱정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뭐 저희 집사람도 피떼냈더니 피떼내고 우리 뭐 부부 사이가 유난히 좋은 건 아니지만은 불편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일찍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미리미리 깨달은 게 좀, 그래서 준비를 좀 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이렇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 초에 일본에서는 제가 1947년생인데, 이 47년생이 베이비붐 세대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60살이 정년이니까, 한 3년 전부터 은퇴 준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준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하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구박당한다. 퇴직하고도 뭔가
허드렛 일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준비가 제일 중요한 준비다. 그게 휠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한데요.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그 부인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부원병, 지압이 부자, 근원 원자. 그래서 남편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증세가 뭐냐면은 우울증, 고혈압,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뭐 공황 장애, 그다음에 암 공포증, 그다음에 뭐 치킨 드링커라고 하더라고요. 치킨 드링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7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아는 일본의 그 은퇴 전문가가 오가와 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일본에서 은퇴한 남편 중에 인기가 1번이 누구냐? 뭐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건강한 남편도 아니고 싹싹한 남편도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런 그 준비를 미리 한 게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됐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세가 있으시지만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다양한 강연 활동이 됐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시니까 집에 별로 없으니까 사랑을 받는다. 네, 뭐 받는다고 좀 그러는데 그런 다툴 일이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직장에 있을 때 한 3, 40년 동안 이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 다르죠. 그랬다가 세상이. 이제 남편이 퇴직하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플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출장을 가도 부인 허락받아 가잖아요. 전근을 가도. 그러니까는 다투면 젊을 때부터 다 갖추는 거지 퇴직했다고 유난히 그 다툴 이유가 생기질 않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의 세계, 아내의 세계가 분단되어 있었는데 퇴직한 남편이 오늘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애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고 자기만의 세계 거기를 즐기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김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노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이제 그날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어나운서인데요. 젊을 때는 두 분 다 어나운서인가 봐요. 이 출근 시간이 남편 아내가 달랐대요. 그때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만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출근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는 또 입장이 이렇게 바뀌나 봐요. 그 애정이 식는 거 아닌가요? 뭐 있겠지만 하여튼.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해외 투팩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은퇴하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퇴직금 받는 그 순간 황혼이혼장을 내민다. 그래가지고 위자료 받을 순간이 오면은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다가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했기 때문에 일본의 여자분들과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차이 좀 이렇게 약간 아는 편인데 그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폭발하잖아요. 결단을 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젊을 때 현역 시절에는 월급만 갖다 주면 모르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대로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나리당왕에서 떠나면 이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황혼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서 헤어집시다. 저는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 황혼 이혼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황혼 이혼이 무지개 많은 나라고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훨씬 황혼 이혼이 많아요. 일본보다도? 우선요 이 이혼율이라는 게 이게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우리나라는 2.1명이고 일본은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신혼이혼의 비율하고 황혼이혼의 비율을 이렇게 나누는데 황혼이혼의 비율이 일본은 19%인데 우리나라는 37%예요. 야, 너무 세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황혼이혼 대국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큼
그 불만을 참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재무적인 것보다도 비재무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 자금이 몇 억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애들 몇 억 날라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요즘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 그래도 그냥 그 자식 뭐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보증 서달라 아니면 돈 자금 안 그러면 자식이 죽겠다 그러니까 아주 차갑게 마음 먹었다가도 무너지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물려서 본인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우리 화제가 됐던 황혼이혼 리스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몇 억 날라가 버리면은 몇 억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사람 하여튼 우리가 남자들 혹은 뭐 여자들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일만 생각하다가 이제 좀 은퇴하면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것이 상대 배우자에게는 왜 쉬어? 나는 이제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여성에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남자분들이랄까 우리나라 부부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직과 동시에 갑자기 만나면 해결 방법이 굉장히 찾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30대, 40대부터 그런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사례를 미리미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 말에 책을 한 권 냈는데 뭐냐면 이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 낸 목적이 뭐냐면요.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미리미리 이 책을 읽으시고 간접 경험하셔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퇴직한 후에 소프트 랜딩을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준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으로 보면 노후 자금 어떻게 자산을 잘 모으고 불리느냐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 외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외에 준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선 이제 저는 나이별로 이 얘기를 하는데 20대, 30대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할 일이 뭐냐면 3층 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이 선진국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 노인들한테 그 지금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연금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6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노후 주 수입원이 연금이에요. 우리가 목돈을 모은다라는 개념보다 그보다도 그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분이 그렇게 안개조조에 그렇게 연금이 주 수입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늘었는데도 지금 22%밖에 안 돼요.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리고 약간 기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주 수입원이 노후에 뭐였을까?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준다는 게 72%였어요. 그때 놀랍게도 그게요. 2020년 조사에서는 14%로 줄었어요. 이제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죠.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20, 30대가 근데 연금은 10년, 20년, 30년 가입을 해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직장인 생활 시작과 동시에 삼성연금 가입 먼저 딱 하고 그게 간접 경험이에요. 그거 필요하다는 게요. 그리고 그때 인적 자본 투자 지금 막 직업이 사라지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20, 30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 인적 투자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나설 때 나이가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요. 이 2033년 한 10년 남았잖아요. 이 되면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이 저렇게 감원을 하고 그럴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20, 30대 할 일이고요. 40대가 되면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애들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도와주는 문제를 빨리빨리 바꿔야 이게 노후에 그게 또 간접 경험이 미리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40대 제일 중요한 게 건강 리스크거든요. 폭탄주 줄이고 담배 끊고 그다음에 그래도 모르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 지금 말하는 일의 준비. 또 우리나라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자산 구조를 구조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정기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많죠. 부동산 때문에. 가계 부채 줄이는 문제. 이런 식의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보면 20, 30대부터 하는 거다.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은 그냥 돈적인 부분, 이것만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노후의 생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거기는 이제 부부관계부터 시작한. 그게 다 귀중하죠. 정말로.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후에 50 이후에 은퇴했을 때 새로 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일. 뭐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퇴직해서 바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만약 그 준비가 안 됐으면 뭐냐 맞춰 사는 힘을 길러야 돼요. 맞춰 산다는 건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자립하면 몇 억 모으는 거,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사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뭐냐면 그냥 노후 준비하면 몇 억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긴 또 그 몇 억이 있다 한들 그거를 잘라서 먹고 산다고 하면 갈수록 불안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해도 크지가 않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어쨌건 뭐 연금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파이프라인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일단은 경제적으로 기본은 해놓고 또 일거리도 있어야 결국 부부 생활도 좋아지는 것이다. 뭔가 또 수입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 뭐 이걸 뭐라 그럴까 그 공통의 대다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아이 키우고 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난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나도 집안에서 가정 일을 계속 아이들 키우면서 해왔잖아. 근데 나 앞으로도 계속 또 당신 뒷바라지를 해야 돼?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당신도 쉬면 안 돼. 이 논리가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더라고. 남편이. 지금 사실 그 맞벌이 부부들 보면요. 그 남편이 그 최재천 교수님이 생물학과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이 애를 낳는 것 빼고는 남자와 여자가 딱 반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전업주부가 다 했고 자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인이 노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 뭐 하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집에서 놀고 이런 얘기 하다가 요새는 쫓겨난다고. 제가 어느 결혼식장을 갔는데 주례사가 그 부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랑. 행복한 결혼 생활 가장 쉬운 방법 알려줄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쓰는 속도보다 빨리 벌면 돼. 옳은 말이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플랜도 세워야 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래서 결국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또 그 부인이 이혼장을 내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일 준비를 50대서부터 미리 준비하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우연이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 그러면서 그런 책들을 미리미리 본 거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만약 제가 운이 좋아서 한 가지 의도하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그런 간접 경험을 30대부터 40대부터 50대부터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요즘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죠. 재무적인 측면은 하는 분들은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서부터 내가 좋아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취미 이상으로 조금 시간을 들여서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즐겁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기술을 배우든 뭐
뭐 분재 같은 거 배우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저희 경제 채널이니까 네. 주식 투자 예. 혹은 뭐 외환 투자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스탠다드하게 예.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많이 벌자 이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은퇴해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고 네. 투자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네. 리스크 크게 갖지 않고 네. 그래서 진짜 돈은 생활비라도 이렇게 뭐 나이 들어서 벌겠다 이런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1단계가 뭐냐면 현역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는 이렇게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켜서 이제 노후 자금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때 조심할 거는 그 재테크에 너무 열중해 가지고 자기 직업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이 20, 30대 남성 그 주식 하는 분들의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1년에. 1년에. 와, 그러니까 68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사고 팔고 돌리면은 매일 그거 신경 쓰면 일은 언제 하고. 근데 다들 그리고 또 단기 투자로 성공한다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것도 많은 그 우리 직장인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단계는 언제냐면 퇴직하고 나서거든요. 그때는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둔 노후 자금을 이렇게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요.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저 요번에 퇴직하게 돼가지고 퇴직금을 2억 원 받았는데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축여서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 평균을 제가 보니까 모아둔 노후 자금의 연 4%를 꺼내 쓰라고 그랬더라고요. 20, 30년, 30, 40년 꺼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 목표 수익률로 운용하세요.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2%니까 3 내지 4%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주식을 직접 한다면 전체 금액의 한 20% 이내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단계에서 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단계가 80부터 시작되거든요. 대개. 네. 그로 많이 돈을 옮겨놔야 돼요. 그러려면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덜 꺼내 써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제 아내가 30만 원 합쳐 130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덜 꺼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20, 30대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죠. 지방으로 이사한다든지 집을 줄이든지. 나이가 들수록. 퇴직하고 나서는. 퇴직하고 나서. 한 달에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허드렛 일에서라도 돈 벌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연금, 그다음에 절약, 그다음에 근로소득으로 해서 가능하면 꺼내 쓰는 돈을 덜 꺼내 쓰고 그래서 가능하면 80점 돼서 판단이 흐려지면 3단계로 이제 가는 건데 그때 가능하면 돈을 많이 옮겨놓고 그때는 판단도 흐려지니까 그냥 예금과 비슷한 상품을 넣어서 아껴 쓰다가 떠나는 거거든요. 목표가 뭐냐?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노후 자금에 바닥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긴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원칙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원칙 하에서. 네, 네. 근데 이왕 가는 거면 다 쓰고 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다 쓰는 건 좋은데 내 말은 가기 전에 없어질 가기 전에 그럴까 봐서. 그러니까 딱 제로가 이퀄이 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제 노후, 그러니까 네. 뭐랄까 고령 세대가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런 산업이나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본의 경우를 들면서 어떤 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일본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보니까 나이를 드니까 오히려 돈을 안 쓰게 되더라. 네, 네. 그래서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네. 들어오는 수입이 네, 네. 한정이 되고 돈을 못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뭐 거기가 잘 될 줄 알고 시작을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문제는 돈이 젊은 사람들 수준에 흘러가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노인들 수준에 돈이 있는 게 큰 문제다.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돈이 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90대신 80, 그러니까 거의 90대신 분이 60대, 70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 되니까. 노상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그 나이 때는 못 쓰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를 지난 20년 넘게 일본 경제가 어려웠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노상속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 금융 자산의 70% 정도를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또 죽으면서 노인한테 계속 그러니까 돈이 이 생산적인 데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닥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 그 담당자도 그렇고 개인들도 저는 그래서 뭐냐면 연금 같은 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최우선 생활비 확보만 된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때 돈을 자식한테 주고 싶으면 그냥 미리미리 주는 게 아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거죠. 그래야 그 돈이 또 쓰여지고 그렇죠. 소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승수가 늘어나면서 화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하여튼 지금 일본을 우리가 욕은 많이 하는데 그대로 좀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면교사로 삼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면 또 나라가 좀 경제가 갑자기 좀 뭔가 좋아져서 그 정부에서 뭐 캐나다나 이런 데처럼 기본 생계소득을 다 책임져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나라가 아직은 뭐 그런 부자가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정부에서 좀 신경 쓰나 이런 생각 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기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혼자 사니까. 그 혼자 사는 40세 이후 혼자 사는 독신 세대들을 전부 다녔는데 저희 집에 계속 방문을 해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연락 달라고 구청에 전화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쉽게 그냥 번역하면 혹시나 돌연사 하신 분은 아닐까 살아계시나 불안해서 한번 전화드렸다고. 그리고 또 저 구청에서도 여기 여의도 이사 오니까 영등포구청에서 그 리스트를 보내왔던데 우편으로 그 돌연사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주변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뭐 해가지고 혼자서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여튼 단독 세대들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좀 씁쓸하긴 해요. 이게 사회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노후 준비를 제대로 준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니 20대 때부터 우리 노후를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거기에는 우리 부인, 그 가족과의 유대관계 다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이제까지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창희 대표님처럼 그 연세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같이 이렇게 막 활동하고 또 사모님께 또 사랑도 받으시고 이런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 좀 조심스러워요.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간접 경험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